호돌이 썰툰.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1호선 화서역에서 같은 시간 같은 칸 열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최근에 저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는 할배가 한 명 있었어요. 2-1 칸에 있으면 의자에 실컷 앉아있다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새치기를 일삼는 못 배워 처먹은 할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던 파이터 기질이 막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노인이다 보니까 싸울 수도 없고 별다른 재미도 못 보고 제 앞에서 새치기 하려고 하면 그냥 몸으로 못하게 막는 정도로만 대응했었는데 불금의 아침날 제가 역에서 도착해서 카드 찍고 들어오는 순간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갔더니 이미 줄이 서 있고 그 할배는 역시나 앞쪽에서 새치기 시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줄 두 번째에 서 계시던 다른 어르신이 그 할배한테 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무개념 할배 순순히 물러날 양반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어르신을 째려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젊은 사람들 뿐이어서 그냥 못 본 척 하거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만의 외로운 싸움의 지속이었는데 그 어르신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싸움에 참전하여 새치기 할배를 몸으로 막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그만하시고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는데 적당히 하세요. 그랬더니 지랄 어쩌고 난리를 피우길래 지랄은 대기하는 거고 이러면서 지하철에 승차하는데 새치기 할배가 맨 마지막에 탔어요. 열차에 들어서서부터 정의구현 어르신과 저의 협공이 시작되었죠. 나도 나이 먹어가지만 저 나이 먹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정말. 그 말에 그 할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둘이 보이면 그 할배가 새치기 안 하더라고요. 진짜 개념 좀 지키면서 삽시다. 꼴등으로 타도 충분히 노약자석에 앉아가는구만. 왜 새치기를 하는겨. 저는 현재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유색인종도 많고 꽤 오픈마인드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딱히 인종주의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최근 직장에서 처음으로 인종을 따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평소에도 인종주의적인 행동을 일삼은 문제의 그분은 40대 중후반의 전형적인 금발을 가진 백인이에요. 그분은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아주 똥 씹은 표정으로 봐요. 원래 성격이 저 따위면 몰라도 다른 백인들하고는 아주 생글생글 애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다가와 난 유러피안의 후손이라 너보다 키가 더 크거든? 그래서 그 의자가 필요한데 우리 층에 유러피안이 아닌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의자 좀 바꿔줄래? 라며 황당한 요구를 하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제가 유럽인 만큼 키가 큰 건 아니지만 165고 저보다 키 작은 백인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덩치가 너보다 커서 그런데 의자 좀 바꿔줄래? 하면 저도 기분 좋게 바꿔주죠. 그래서 미안한데 나보다 키 작은 누구누구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걔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를 더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 동료가 다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너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일에 집중이 안 돼. 여기는 중국이 아니야. 오케이? 라고 말하고는 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 참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은 저에게 또다시 시덥지 않은 이유로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동양인 특유의 재진 눈이 아니라 타원형 눈 모양을 가졌기에 성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할 생각조차 없다고 말했죠. 그동안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크게 한 방을 날렸어요. 깐죽거리는 그분에게 너 혹시 보톡스 맞았니? 보통 백인들은 피부가 쭈글쭈글해서 25만 넘으면 할머니 같고 눈이 이렇게 축 처지던데 난 그래서 처음에 26살 백인들도 40은 되는 줄 알았어. 넌 그렇게 심하게 주름지진 않았는데 혹시 보톡스? 이에 그분은 우리 백인들은 성형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외모가 자랑스럽거든 이라고 말하며 네가 한 말은 백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이거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할 거야. 먼저 재진 눈 행위하면서 비꼰 거랑 유러피안이 아니라면 의자 내놓으라고 한 일 저도 보고할 거예요. 그 뒤로 둘 다 인사과에 불려갔어요. 저는 잘리면 잘리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버렸네요. 그리고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의자 사건 등 당시 정황들을 증언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국 그분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느낀 건 인종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면 똑같이 반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예비역 4년차입니다. 본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당시 저희 부대의 상황을 알고 들으시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할 것 같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저는 2011년 12월 군번이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 분대별 생활관이었습니다. 한 생활관에서 입영, 병장까지 같이 사는 생활관이었죠.
이런 생활관이 소위 말하는 갈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 높으신 분들께서 동기생활관 제도를 이행시키고자 하였고, 저희 부대는 신막사 건축과 함께 동기생활관 제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한다는 주의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기생활관 제도를 좋아합니다. 이제 쓸 이야기는 동기생활관의 단적인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막사는 2층 건물이었는데 동기생활관 건축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짬이병, 물일병, 급짬이 1층을 배정받았고 상병장들은 전부 2층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간부들의 터치가 비교적 덜하니 자기네들이 2층을 간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짬밥을 먹어가고 2층 상병장들이 제대를 해나가면서 2층에 2등병 1병들이 채워져 가고 1층엔 상병장들이 있던 시기였죠. 제가 상병 말때였으니까 2013년 5월 6월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당직 부사관 근무를 서던 날 21시에서 22시 30분까지 전모 준비 기간에 각 생활관 인원 점검차 2층을 돌고 있었죠. 근데 당시 1병급 생활관의 한 놈이 맞은편 2등병 생활관에서 양말을 가지고 자기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맞은편 2등병 생활관에 들어가서 야, 방금 쟤가 너네 생활관에서 양말을 왜 들고 지그 생활관 가냐? 물으니까 전부 우물쭈물 하더군요.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좀 다독였더니 앞 생활관 1병들 빨래를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자기들도 선임 빨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놈들이. 저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고 당직 사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활관 순찰 중에 이런 걸 발견했다. 2등병 애들 불러가지고 직접 물어보고 그러면 전부 다 말을 안 할 것 같다. 오늘 점호 끝나고 취침 시간에 제가 애들한테 종이를 주고 무슨 부조리를 당했는지 무기명으로 써서 오라고 하면 어떨까? 물으니까 당직 사관도 아주 좋아하더군요. 점호 다 끝내고 취침 시간에 들어갔을 때는 조용히 생활관에서 애들한테 쓰라고 했습니다. 30분 정도 뒤에 가지러 올 테니까 너희들은 생활관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했고요. 시간 지나고 받아와서 당직 사관이랑 읽어보니 진짜 기절 초풍할 일들이 천지더군요. 빨래뿐만 아니라 담배 얻어피기, PX 심부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속옷, 양말 훔쳐가기, 군대에 정말 많아요. 실제로 2등병들이 양말이 2켤레, 3켤레밖에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생활관 TV 자기 보고 싶은 거 안 본다고 2등병 생활관 가서 TV 보기, 이런저런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들을 모아보니 거의 A4 반, 한 장 정도 채웠어요. 저도 그렇고 당직사관도 그렇고 그 내용을 전부 읽었기에 서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보고 후 징계위원회가 바로 열리고 해당 일병 생활관 전 인원 소지품 검사 후 보급품 개수보다 많은 양말, 속옷 검사 후에 보급품 개수보다 많은 양말, 속옷 개수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영창을 5일부터 15일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대대장님은 원래 상병장들 1, 2병한테 잘해주라고 하시던 분인데 이 일 이후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친구 중에 친한 미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비싼 빨간 프라다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안에 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등등 엄청 많이 들어있었었는데 술집에 전화해도 없다고 하고 분실물 사이트도 매일 뒤져봐도 안 나와서 엄청 멘붕 상태였는데 뭔가 사람의 촉이라고 해야 하나? 갑자기 당근마켓에 검색을 해보고 싶어서 혹시나 하고 지역을 넓힌 채로 프라다 지갑을 검색을 해봤는데 친구가 봤을 때 뭔가 자기 지갑이랑 비슷하게 기스난 프라다 지갑이 주변 지역에서 13만원에 올라와 있었대요. 웃긴 게 사용한 지 꽤 된 건데 한 달 사용하고 판다라고 올렸더라고요. 친구는 보자마자 반가움과 빡침을 동시에 겪었고 바로 지역 파출소에 간 다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바로 사건 접수를 하고 담당 경찰분이 우선 지갑이 팔리기 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마켓 어플을 키니까 그새 10만원으로 내려놨더라고요. 소중한 프라다 지갑을 부들부들. 바로 연락해서 당일 거래 약속 잡고 남자 경찰 4명, 여경 1명, 본인 이렇게 6명이서 거래 장소로 출발했어요. 가서 경찰님이 시나리오를 짜줬는데 우선 남자 경찰들은 숨어있고 타복 입은 여경이랑 친구만 먼저 거래 장소로 가서 물건을 같이 보다가 내 거가 확실하면 여경이 지갑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네 라고 말하기로 했대요. 판매자를 만나기 직전 엄청 긴장해서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그 망할 놈이 나타나니까 긴장한 거 싹 사라지고 빡쳐서 넌 죽었다라는 생각만 맴돌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걔가 내민 지갑은 친구 거였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돼서 내가 괜찮네 라고 하는 순간 여경이 잠깐 전화 좀 하고 온다고 잠깐 나가더니 남자 경찰 4명이랑 같이 와서 내 지갑하는 놈 끌고 가서 신문을 하더라고요. 웃긴 게 죽은 게 맞다라고 자백하면서도 주변에 파출소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갑 돌려받고 걔네 집에도 가서 지갑 내용물 다 받아버리고 봐달라길래 가볍게 무시하고 현재 고소 진행 중이에요.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하지만 저의 고등학생 때의 성적은 평균적으로 바닥을 기어다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정도는 엄청 잘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라는 과목이었죠. 하루는 고등학생 때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반에서 좀 까부는 친구, 그러니까 일진무리에 깨서 신나게 놀던 친구랑 시비가 붙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딱히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차피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학교 폭력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징계를 강하게 때리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죠. 그리고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너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거든? 너는 공부해도 이 지경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얘기를 듣던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과목은 오로지 역사였으니까요. 그만큼 역사는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반에서 2, 3등을 겨뤘고 전국에서는 2, 30등 사이를 돌아다녔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줄 알았나봐요. 근데 여기서 팩트인 건 같이 공부를 안 했지만 그 애는 반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 아, 뒤에서 2등이죠. 근데 제 성격이 누가 옆에서 뭐라 하고 욕하면 진짜 열이 끓어서 뭐든 그 애를 후회하게 만들려는 대충 그런 움직임이 보인답니다. 얘가 운동을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다면 저도 운동을 해서 그 친구의 기록을 부숴버리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평소에 몇 번 보고 덮었던 교과서도 한 번씩 더 보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면서 공부를 했죠. 이렇게 보면 정말 이상한 곳에서 승부욕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받고 열심히 풀었고 시험을 칠 때도, 제출할 때에도, 심지어 반 친구들이랑 정답을 비교할 때에도 많이 설레고 긴장되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답안지를 보여준 그때 저는 평소와 다른 높은 점수에 한번 놀랬어요. 그리고 제게 공부를 못한다고 뭐라 하던 친구의 표정은 점점 굳어나갔죠. 그 애가 쉬는 시간에 잠시 내게로 오더니 몇 점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표정도 읽었겠다. 환하게 미소 짓는 표정으로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무 표정 없이 잘 나왔네 라고 말하면 그냥 뒷문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신의 점수를 확인했을 때 그 표정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통쾌함. 제가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선생님께서 준비물로 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까먹고 준비해가지 않았죠. 선생님께서는 자 안 가져온 사람 뒤로 가서 서 있어 라고 하셨고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은 뒤로 나가게 됐죠.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보시더니 첫 번째 친구를 보며 말을 하셨어요. 너는 간식 사 먹을 돈은 있고 자살 돈은 없냐? 부터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도 이런 뉘앙스의 안 좋은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차례가 오고 선생님께서는 너희 엄마는 자 사줄 돈도 없으시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무서운 선생님이셨기에 땅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엄마께 말씀드렸고 엄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태도가 속상했죠. 그런데 다음날 수업시간 도중 선생님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고는 얘들아 선생님 교무실에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한 후 급히 뛰어나가셨어요. 몇 분 후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저를 포함한 어제 자를 못 가져온 아이들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교무실로 가보니까 그 아이들의 엄마와 저희 엄마가 계셨는데요.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어제 막말을 했던 걸 사과하셨어요. 알고 보니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과 저희 엄마가 자 350개를 사들고 오셔서 이걸 준비물을 가져온 아이들에게 주라고 하며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교장 선생님께 말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5학년 때쯤 부모님께 여쭈어보니 징계 먹었다고 하네요. 때는 벌써 7년 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수기사에 나왔었는데 메이드 부대라서 체력 단련도 빡세고 그랬었지만 제가 딱 군대에 입대했을 때가 군대에 폭력 문화가 없어지던 때였는데 솔직히 그때 저는 21살이면서도 철이 없었었고 그랬을 때기는 했습니다. 누군가 총기에 가스밸브를 훔쳐가기도 해서 교관한테 훈련병 때 혼나기도 하고 현역 때는 40kg 포탄도 제대로 못 들어서 관심사병 취급받고 맞선임의 집요한 괴롭힘, 분대장의 괴롭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분대장이었던 선임은 같이 근무 나가며 방탄 헬멧으로 벽을 있는 대로 쳐대며 나한테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 근무 처음에 나갈 때마다 그런 걸 반복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밤새도록 말로 갈구면서 침상에서 잠도 못 자게 갈고대고 심지어는 자기 전에 노래하라고 하지를 않나. 몰래 mp3 플레이어를 가져오고는 나보고는 잘 감시하라면서 듣다가 행정보급관한테 걸리니 나한테 뭐라 하고 맞선임은 더합니다. 갈구고 꼬우냐고 갈구는 건 기본이고 볼 꼬집고 저의 간물대에다가 자신이 먹은 과자 쓰레기를 놓고 밤중에는 깨워서 멱살 잡고 땡겨서 때려서 가슴에 멍이 나기도 하고 훈련 나가서는 하기 싫은데도 자꾸 가위바위보로 딱밤 때리게 해서 저를 딱밤 엄청 때리고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참다가 모든 내용을 적어서 담당 간부님에게 보여드려 징계위원회가 열렸었고, 분대장과 맞선임을 영창으로 보냈지만 저는 휴가가 잘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 만들어낸 하극상이라는 건덕지로요. 그 뒤로는 후임도 더 많아지고 그 인간들은 마주쳐도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았었죠. 휴가 그까짓 거 잘려도 괜찮습니다. 영창은 걔들은 자기들과 같은 동기들이 나올 때 본인들은 군대에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지 답답한 군대 생활에서 그나마 사이다라서 좋았습니다. 우선 제가 간 은행은 대기업이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작은 규모로 있는 은행입니다. 은행 창구가 3개밖에 없고 제가 갔을 당시에는 2곳만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절날 할아버지 댁과 여러 친척분들을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많은 현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관하면서 쓰자니 너무 큰 돈이어서 거의 9년 동안 적금을 해온 통장에 넣기로 부모님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갔는데, 은행을 갔을 때에는 대기하는 사람도 몇 명 없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번호 차례가 되려던 찰나에 갑자기 저보다 늦게 오신 할머니께서 은행원분에게 가셔서 대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 된다고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 순간 은행 직원분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적금을 하고 약속이 있었던지라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다시 기다리는 와중에 은행에 어떤 여자아이가 동전을 비닐봉지에 많이 담아들고 왔습니다. 그 여자아이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은행 카운터에 자리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차례겠지? 생각을 한 순간 갑자기 은행 실장님이 그 여자아이한테 다가가서 동전을 갖고 저기 자리 빈 카운터로 가라는 거예요. 내 차례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카운터로 가서 저기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은행원분이 지금 바쁘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에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동전을 많이 가져와서 끝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옆에 대출 상담 할머니도 안 끝나고요. 그렇게 저는 적금 5분이면 끝나는 걸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에 갔는데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약속도 늦어서 못 갔으니 집에서 은행 본사에 민원이나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은행 전자민원 창구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넣고 다음날이 되니 분한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은행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감사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제 민원을 보고 해당 은행에 직접 감사를 갔다 왔다고 했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셔서 제가 피해를 받고 은행 직원분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전 단순하게 주의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일이 커졌다는 생각에 예?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분이 거기 모든 은행 직원들은 모두 월급 감봉에 직원 교육 이수를 다시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원분이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월급 감봉에 교육 재이수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름 속 시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작성하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내 글을 읽고 기뻐해줬으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얘기는 제가 21살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당시 저는 소설을 집필하고 또 출판을 하려는 작가들의 모임, 작은 네이버 카페의 회원이었답니다. 평소에는 친목도, 소설도, 그리고 다른 회원의 작품 피드백도 해가며 지내왔죠.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듯 갑자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작품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폭언을 했답니다. 단순히 피드백이 아닌 혐오로 제게 다가왔어요. 실제로 작가도 아니고 작가 준비생에게 깜짝 놀랄 만한 시놉시스와 필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는 제 작품과 저를 무시했고 그 소문을 자주 듣던 사람들도 한두 명씩 제게 차갑게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카페의 또 다른 회원이었던 같이 작가를 준비하던 제 친구에게 상담하니 시간이 알아서 해줄 거야. 어차피 애들은 어리고 이 이상 무언가를 꾸며내기란 어려울걸? 이라는 말을 남겨주었죠. 하지만 친구의 말과는 다르게 저는 가만히 있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대판 싸웠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다른 분께 피해라도 줬냐고. 그랬더니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흔히 암세포도 가만히 놔두면 점점 커져서 주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엔 제게 차갑게 대하던 회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똘똘 뭉쳐서 저를 괴롭히게 된 거죠. 그때 카페 매니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단순히 방관을 했을 뿐이더군요. 아무튼 그러한 일이 있고 카페는 분쟁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하루에 몇 개나 올라왔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내용의 이야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제 개인 소설을 보고 이건 정발의 정자에도 미치지 않는 소설이라는 댓글이었답니다. 화가 났어요.
진짜 열이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카페에서 도망치듯 잠수를 타고 누구보다 열심히 소설을 집필했죠. 결국 책을 출판했냐고 물어본다면 아직 정식으로 책을 출판하진 않았답니다. 아직까지도 작가 준비생이죠. 하지만 제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생겼답니다. 한 가지는 그 댓글이 제게 동기부여의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죠. 실제로 창작이란 작업은 생각 의외로 머리 아프고 힘든 작업인데 그 댓글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성공해야지 라는 다짐 속에 한 글자씩 입력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소식은 바로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분쟁을 방관하던 카페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속이 후련했어요. 매니저라는 양반이 카페 내 분쟁을 외면한다? 그럼 똑같은 분쟁이 반복되고 언젠간 사람이 빠져 망하게 되겠죠. 실제로 분쟁 속에서 누가 제 카톡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유출해서 카톡이랑 문자가 장난 아니게 왔었어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한때는 점심시간에 카톡이 도배되어 있길래 확인했더니 카페의 그놈들이에요. 그리고 무시했더니 욕을 먹는 겁니다. 심지어 방관을 하던 매니저를 포함한 그 카페의 관리자들은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요구했고 그 카페 회원들은 자기들에게 상처를 준 대가로 한 사람당 5천원에 임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더군요. 결국 부모님과 상의 끝에 카톡 및 문자를 전부 캡처해서 진짜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답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이전에 매니저에게 고소하러 간다고 일렀죠. 그랬더니 갑자기 사과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이 미성년자였고 고소해서 좋을 건 없다고 판단한 저는 조용히 귀가를 했고 사건은 끝났어요. 아마 신고를 했으면 제 카톡과 전번을 유출한 인간도 잡았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카페는 망했다는 게 포인트죠. 벌써 1년이나 지난 일이네요. 저희 집은 택배를 자주 주문하는 집입니다. 근데 약 한 달 동안 주문한 택배가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가짜 택배 상자를 놓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시간 후 영상을 확인하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택배를 들고 훔쳐갔습니다. 저는 3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화가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가짜 택배 상자를 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5시간 후 포기하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초등학생이 나타나서 택배 상자를 가져가서 저는 그 초등학생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미 동영상을 촬영 중이었고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자기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다 말한 후 가족 모두 그 초등학생 집으로 가서 택배를 훔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 부모가 적반하장식으로 어디 지어낸 말을 해! 어디 남의 귀한 자식을 범죄자로 만들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고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말하고 영상을 보여주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표정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택배 도둑으로 손해본 비용이 약 160만원 정도로 돼서 3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말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검찰로 넘어가기 하루 전에 죄송하다고 합의하자고 그쪽에서 말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인성을 보았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로 들어가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죠. 합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을 그냥 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가족끼리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그 부모 법원에서 나올 때 허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걸어갔어요. 택배가 안 온 시간에 손해랑 없어진 물건들 다 한 방에 보상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전 20살 남자입니다. 어느 날 손님 없는 편의점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생들이 와서 컵라면을 사 먹더라고요. 근데 5명이서 와가지고 4명만 사고 1명은 안 사길래 뭐지? 얜 배부른가? 하고 무시한 제 핸드폰을 보다가 유리창 너머로 밖을 힐끗 봤는데 라면 없는 아이는 라면도 안 먹고 옆에 서서 쭈뼛쭈뼛 있고 2명은 둘이서 대화하고 나머지 2은 그 쭈뼛쭈뼛 친구를 툭툭 때리고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쭈뼛쭈뼛 친구는 그럼에도 친해지고 싶었는지 헤헤거리면서 말더라고요. 사실 저도 학생 때 저 친구랑 비슷했고 애들이 놀리고 괴롭혀도 친구 관계가 멀어질까봐 헤헤거리고 말았었는데 제 모습이 저 친구한테 보였었어요. 우선은 지켜봤는데 점점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심심해서 머리를 퍽 때리고 너가 처먹을 라면이 어딨냐? 이러고 전 바로 나가서 다 매장으로 들어오라고 인상 쓰고 말했어요. 제가 좀 순하게 생긴 편인지라 처음에는 왜요? 이러면서 말을 안 듣다가
호통치니까 우물쭈물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복싱 4년차에 대회도 나가서 용인시 70kg대 1위 한번, 복싱 코치를 병행하고 있는데 애들 복싱 가르칠 때 호통치는 거 연습을 좀 해놨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4명을 혼내고 내보낸 뒤에 남은 한 명에게 라면도 하나 사주고, 내가 친한 형 해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불러라 하고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번호를 얻었는데 몇 분 후에 당하던 친구 부모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화가 난 모습으로. 아들이 아무래도 이유는 말을 안 했나봐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자기 아들한테 왜 번호 줬냐고 물어보시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해줬더니 전혀 몰랐다는 듯 큰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돌아가시더니 과일 박스를 전해주시더니 전혀 몰랐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받는다, 괜찮다 하셔도 꼭 받아달라고 하셔서 받았네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부모님 선에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1월 중순 어느 날 편의점 알바 중이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들어왔어요. 초딩 애는 한참을 왔다 갔다 물건을 고르더니 아이스 커피를 들고 카운터에 오더군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카운터 한가운데에 대고 얼음컵을 쾅쾅 두들기는 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지면 키보드 샷건 때리듯이. 당연히 얼음컵은 산산이 부서지고 얼음이 바닥에 죄다 흘러 카운터고 포스기고 전부 물범벅이 됐어요. 그래놓고 이 녀석이 나가더니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결국 애 엄마가 오더니 아니 애가 실수로 얼음컵을 쏟았는데 안 바꿔줘요? 라면서 빽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처음엔 바꿔주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싹수 없게 행동해서 바꿔주지 않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러더니 애 엄마라는 사람이 삿대질에 언성을 드높이면서 욕설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저도 순간 짜증이 나서 아니 애가 실수했다고 다 바꿔주는 게 어딨습니까? 우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변질됐거나 손상됐으면 당연히 교환해드리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애가 여기다 대놓고 두들겨 패서 깨먹은 게 실수입니까? 이건 대통령 할배가 와서 이렇게 해도 못 바꿔주죠. 좀 생각이란 걸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CCTV 보여줄 테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봅시다. 말을 마치고 CCTV 녹화되는 곳으로 오라고 했더니 꼬리를 쓱 빼면서 동전을 놓고는 새로 하나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애가 그런 건데 라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줌마 자녀도 나중에 어디선가 알바하게 될 날이 올 텐데 일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하세요.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꺼지세요. 라고 쐐기를 박았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움은 나는지 자기 아들 손잡고 얼른 나가더랍니다. 제발 자기 새끼 귀한 줄 알면 남 새끼도 귀한 줄 압시다. 휴가 복귀하려고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탔는데 자리가 노약자석 한 개 있더라. 그래서 어르신들 오면 비켜줄 심산으로 앉았는데 할머니 한 분하고 덩치가 상당한 여자가 같이 타더라. 내가 비켜드리려고 말없이 일어서니까 여자가 앉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저기요 그쪽이 왜 앉아요? 노약자석인데 이거? 하니까 여자도 약자인데요? 이분보다요? 아 그럼 딴 사람한테 비켜달라고 하던가. 진짜 얘 뭐래니? 아니 뒤에 보세요. 다 어르신분들이고 그쪽만 젊잖아요. 아니 젊으면 무조건 늙은이한테 비켜야 돼? 아 짜증나 진짜. 아 씨. 노약자석이라 쓰여있는데 왜 그쪽에 앉습니까? 어우 총각 그만해. 세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이제 두 정거장 남았어. 들었죠? 아우 X발 군발 새끼는 늙은 놈들이나 왜 이렇게 대우받으려 하냐? 진짜 너무 빡쳤지만 참았어. 진심 너무 화가 나더라. 주먹 꽉 쥐면서 부들부들 대는데 옆에서 잠자코 보고 계시던 50대 아저씨 한 분이 창문에 붙여진 CCTV 각도 보더니 그 여자 위치가 버스기사 좌석 바로 뒷좌석이었는데 그곳은 사각지대였거든? 아무튼 각도 보니까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손바닥을 들어서는 그 여자 얼굴을 다 덮어서 쩍 소리나게 때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약자는 어디가 불편해 약자제 하면서 한 번 더 치려고 하더라. 마음 같아선 같이 패고 싶지만 일 커질까봐 아저씨 손 부여잡고 아저씨 참으세요 했어. 그러자 그 여자가 앵간히 아팠나봐 울면서 너네 신고할 거야 하면서 폰 꺼내길래 증거 있습니까? 라더라 아저씨가. CCTV 있잖아 이 그 말을 듣고 아저씨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CCTV 시야 지도를 보여주더라. 딱 사각지대야. 난 찍혀도 아저씨는 안 찍히더라. 여자가 그거 보더니 더 서럽게 울면서 남친인지 누구한테 전화하더니 빨리 와달라고 하더라. 그 아저씨는 난 나를 믿어 하면서 슝 사라지더라. 조금 불쌍해질 정도로는 보였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하네. 오후 6시쯤 당직 끝나고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어요. 돼지갈비집에 들어가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데 20 후반에서 30 초반쯤 되는 남녀 커플이 옆 좌석에 있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멀리서 잘 들을 수 없는 배기음이 들려 돌아보니 흰색 알팔 V10 스파이더가 풀악셀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조금 시끄럽게요. 그렇게 이쁜 스파이더는 지나가고 다시 고기에 집중하는데 옆 좌석 커플 중 여자가 시끄러워서 엄청 불쾌한 듯 말하더라고요. 아 시끄럽네. 꼭 돈도 얼마 안 하는 거 타고 다니는 X들이 시끄럽게 다닌다니까. 돈도 얼마 안 하는 거? 돈도 얼마 안 하는 거? 돈도 얼마 안 하는 거? 혼자 속으로 엄청 웃었습니다. 아, 저 여자의 무지함을 깨트려주고 싶은데 내 여자가 아니니까 참아야지 하고 계속 밥을 먹는데 하필 그 남자친구도 차를 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부터 옆 좌석 커플의 대화입니다. 영희야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야? 왜? 사줄라고? 아니 빨리 말해봐. 뭔데 제일 비싼 거? 샤넬 건데? 얼만데? 한 550 정도? 아 맞아? 왜? 왜 웃는데? 여자의 질문 후에 남자친구가 차값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샤넬 500만원 4, 50개는 있어야 차 한 대는 살 수 있다는 둥. 그리고 이어서 가방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자친구에게 야 웃자고 말해서 너 만약에 내가 비 오는 날 네 가방 들고 뛰어가다 넘어졌어. 난 무릎 까지고 너 가방은 비에 다 젖었어. 넌 뭐부터 걱정할 건데? 당연히 가방 아니야? 그 말에 어이없사더니 야 그 말은 내가 니한테 차를 빌려줬어. 근데 네가 접촉사고를 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네 상태 안 보고 차부터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허... 말을 마치더니 일어나서 밥맛 없다며 나가더라고요. 보는 내내 웃음 참았네요. 뷰도 참 잘하고 굿. 작년 봄 비가 엄청 오던 어느 평화로운 주말에 아버지 폰에 볼륨키 하나가 고장나서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갔어. 그때 타고 간 차가 며칠 전에 데려온 1997 랭글러 사하라였는데 알다시피 랭글러라는 모델 자체가 워낙 매니아틱하고 차고 연식도 오래된 차라서 사람들은 똥차인 줄 알지만 그 똥차가 아버지가 30살 때쯤의 드림카여서 에어백이 2개밖에 없어서 위험하다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구입하신 차였어. 어쨌든 그 차를 타고 디지털 플라자에 도착을 했는데 대부분의 디지털 플라자가 그렇다시피 1층의 일부는 주차장이잖아. 그래서 거기 세우면 비를 안 맞고 들어갈 수 있어서 건물 밑부분에 세우려고 핸들을 꺾는데 50대쯤 돼 보이는 주차요원 아재가 막아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비 오는 날 창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그 아재가 밖에 세우라더라. 그래서 내가 네? 하니까 저 옆에 차 대세요 라고 하길래 얼척이 없어서 저기 건물 밑에 자리 있는데 저기 세울게요 하니까 뭐라 하면서 안 된다고 밖에 세우라더라. 밑에 세우면 비 맞을 일도 없으니까 우산도 안 들고 갔는데 말이야. 실컷 깔끔하게 리스토어해놓은 차에 창문 내려놔서 차에 비는 겁나 쳐들어오지. 아재는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일단 창문 올리고 비 맞는 장소에 차를 대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이러시더라. 저가 이런 차라서 대접이 저런가 보다. 그냥 비 좀 맞아. 뛰면 금방 들어간다. 이 말 듣고 난 더 화가 나더라. 그래서 비쳐맞고 들어가서 폰 수리하는 동안 부들부들하고 있다가 또 비쳐맞고 차 타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차량으로 고객을 차별 대우한 거라고 느껴져서 몰래 아버지의 데일리카인 포르쉐 911 키를 챙겨서 내려왔어. 혹시 모르니까 우산은 챙기고서. 그리고 당당하게 디지털 플라자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까는 파라솔 같은 거 밑에 서있던 아재가 훨씬 앞까지 뛰어와서는 수신호까지 해주면서 건물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길래 가세요 하고 밖에 세웠어. 시동 끄니까 아재가 와서 창문에 노크하길래 창문 내리고 무표정으로 왜요? 이러니까 야, 안쪽에 대시면 비도 안 맞는데 저 안에 주차하세요 이러더라. 그때까지도 내가 아까 그놈인지 모르더라고. 가짜나서 허허 웃다가 개정색하면서 그럼 아까는 왜 여기 대라 했는데요? 하니까 그제서야 날 알아보고 상황 파악됐는지 벌벌 떨리는 표정이더라. 그러니까 그 아재가 또 뭐라 되도 않는 핑계를 대길래 내가 아 됐고 고객 불편 접수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겁줬는데 그니까 그 아재가 갑자기 간절하게 죄송하다고 몰라 뵀었다고 그러는데 50살 넘는 아재가 그러니까 불쌍하고 연민도 들고 그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나왔다. 앞으론 차로 차별 안 하겠지?